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입니다. 오늘 찾아온 최장군, 최지은의 정치본색 이 두 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탄한 남자 오늘도 탄탄하시겠죠. 김종욱 정치학 박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청순미, 지성미, 장윤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요. 예, 정말 우리나라의 그 위대함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구나. 작년에 이상한 일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다들 기다리셨을 소식이고 이게 결과가 통보됐을 때 어떤 결과지를 갖고 올까 되게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기자분들이랑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이 속보를 챙기니까 그러면 이제 뭐 회사 반응이나 이런 것도 본인들이 체크를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너무 잘 됐다고 마음을 내려놓는 상황이었어요. 가슴을 좀 쓸어내린달까요? 예. 어머 협상이 됐어요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들 이제 분주하게 뉴스를 챙기는데 되게 잘 됐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 이제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예. 진단하는 걸 봤더니 일본과는 완전 차원을 달리한다. 네. 예, 3,500불, 뭐 5,000억 불 이 규모 자체도 다르지만 구조가 저희는 분할해가지고 직접 투자는 2,000억 불로 좀 맞습니다. 경감을 시켰고 예. 나머지 1,500불도 조선과 관련한 그건 직접 투자도 있겠지만 보증도 있고 대출도 예. 있고 여러 형태로 훨씬 이 뭐랄까요 예측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안 될 거다라는 예측도 뛰어넘었고 되더라도 참 많이 압박이 있을 거다라는 예측도 뛰어넘어서 예.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행인 결과물을 받아 안았다. 예. 박수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총평을 다 해주셨는데 일단 우려했던 부분은 말씀을 주신 것처럼 대미 투자액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예측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들이. 근데 이제 연 200억 달러 그것도 이제 상한으로 정해놨고 수익은 5대5로 배분하고 자동차 관세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건 15%로 인하가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스카 프로젝트 한국 기업이 주도를 하게 됐고 농산물 추가 개방은 하지 않은 것으로 됐고 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어제 네. 그 유튜브 하다가 딱 이 내용을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합의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야, 이거 골 때린다, 이거 큰일 났다. 시간을 많이 끌겠구나.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건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아니 지금 며칠 전에 4천이 넘어가는데 주가가 예. 합의문이 안 나오고 관세 협상이 질질 끌게 되면 불확실성이 확대되니까 네. 투자 또는 주식을 살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머뭇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야 이거 하반기 상황이 좀 녹록지 않겠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몇 시간 후에 예. 합의문이 발표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예.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투자를 하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가장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판 2개를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상한선을 200억 달러, 28조가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하여튼 200억 달러라는 상한선을 뒀고 이 상한선과 관련해서 외환의 유동성이 있거나 경제적인 합리성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이걸 갖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안전판을, 그러니까 두 개의 맞습니다. 판을 만들어놨다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나라의 관세 협상과 다르게 상당히 좀 좋은 안전판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또 하나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핵 잠수함 그 얘기는 연료 문제 예. 아직까지 이게 중요한 것 뭐 맞습니다. 확보는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 그것도 있었고 조선과 원자력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일대 도약을 할 수 있는 예. 어떤 하나의 어떤 발판을 만들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좀 다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고 김정관 장관도 사인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작은 디테일의 싸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잘하신 건 오케이 제가 칭찬해 드립니다만 앞으로라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좀 더 깐깐하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김정관 장관에 대해서. 터프하다. 야, 터프하다 훌륭한 거니까. 저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 상황인데 합의가 됐으니까 좀 그런 좀 뚝심 있게 예. 좀 기존에 우리 외교부나 관료들이 보여왔던 미국을 대하는 태도와 좀 다르게
협상을 임한다면 저는 좀 더 좋은 성과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총평을 해주셨는데 다시 봐도 좋은 그 장면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내용을 짧게 저희가 보여드리고 또 관련된 내용도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열린 한미 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장관을 터프 니고시에이터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 과정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재무부, 통상교섭본부장은 USTR을 전담 마크하며 협상을 측면 지원하였습니다. 협상의 막판에는 정책실장인 저도 세 차례에 걸쳐 러트닉 상무장관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실 관계부처가 모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영상에서 언급이 된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정관 장관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름을 트럼프가 거명을 하면서 incredible man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까다롭다. 뭐 터프하다.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이례적이잖아요. 이례적이죠. 예. 정말 신의 한 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낼 것도 얻어냈는데 협상이란 건 미국이 초강대국이니까 우리 입장만 관철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정말 미국의 면도 세워주는 그 절묘한 이런 협상 전략을 채택한 건데 그 중심에 김정관 장관이 있었던 거예요. 김정관 장관이 취임 이틀째 미국으로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정관 장관의 취임 100일은 협상 100일과 완전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뭐 터프한 네고시에이터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의 능력이 조금만 더 부족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더 끌어냈을 텐데라고 약간 반농담조로 예. 이야기를 해서 그 좌중들이 막 웃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이 협상 정말 피말렸던 거 아닙니까? 된다라고 했다가 원래도 3,500불은 이거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미국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거 맞냐고 또 이 야당에 어떻게 보면 정치 공세가 시작되기도 했었고 이 와중에 교착 상태라는 대통령 워딩까지 있었을 때 그 종합해 보면 진짜 피말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최소한 국익을 중심에 두고 이 결과물을 끌어내는데 뭐 비단 김정관 장관뿐이었겠습니까? 여러 참모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치가 진짜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김 장관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트럼프처럼 말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투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결하고 직설적입니다. 그 화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측에서도 트럼프의 말투 이런 어법을 구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직관적인 것들이 있죠. 예전에 8월에 한창 이 협상을 할 때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저희는 그냥 사진을 제시를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박사님은 이제 또 공직사회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청와대. 이렇게도 비교가 그러니까. 아니 뭐 비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건 이 공직사회에서 이런 큰 뭐랄까요 부담을 안았을 때 업무를 처리하는 것들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그 측면에서 지금 김정관 장관의 그 수행 능력, 이 실행 능력을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또 이런 프로젝트. 김정관이란 인물은 예. 좀 이중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료도 했다가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도 했어요. 여기까지 맞아. 원자력 하는데 터프할 수밖에 없지. 원자력 사장을 했으니까. 예를 들면요. 예. 전 그래서 본인이 관료로서의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시장에서 소위 원자력이라고 하는 특수한 산업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마케팅 예. 분야에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관료랑은 좀 다른 형태에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다행이었다. 만약에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관료 출신이었으면 예. 그렇게 터프하게 못했을 겁니다. 그냥 왜? 공직사에서만 커온 분이라면 터프하게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리스크를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관료들은 그거 안 해요. 예. 실제적으로. 근데 기업이라고 하는 건 모험심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전한 투자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수익이 더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강력하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건데 대신 아주 쫀쫀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두 가지 결합들이 된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트럼프를 잘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트럼프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해.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우리가 이 협상을 대하는 큰 틀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관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협상에 임하면서 저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랬을까 미국이 옛날에 니네들하고 협상을 해봤는데 이 정도면 들어주겠지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뻥뻥이 나와가지고 아 이건 안 되는데요 이게 예. 안 되는데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안 되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터프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예. 아니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안 됩니다라고 하는 논리성들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도 관료들이 실제로 협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탑다운 방식의 마지막 협상이 아니면 거기에서의 서로의 논리성들을 가지고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잖아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 관료들도 이거 여기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협상을 얘기한 상대방이 얘기한 게 논리적이면 내가 우길 수가 없잖아요. 뭐 트럼프는 우길 수 있겠지. 아이, 됐어 필요 없고 가서 그때 일본하고 했을 때 갖고 와봐 판. 적잖아요. 그냥 적어버리잖아요. 트럼프 숫자를. 같은데 지금. 숫자를 바꿔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즉흥적이죠. 못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들에 대한 보고들을 아마 트럼프가 다 듣지는 않았겠지만 김정관이라는 인물이 저런 인물이었구나라는 얘기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예. 에이펙까지 왔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성과를 가져가야 되는데 성과가 세 가지였잖아요. 네. 하나가 이제 일단 한일은 네 가지죠. 소위 미일은 합의가 됐고 그다음에 어제 한미 그다음에 이제 오늘 미중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번외로 야 김정은 만나서 갔으면 좋겠다 이 네 가지 정도의 성과를 얻으려고 했었었는데 예. 이제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미중도 대강 합의는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안 된 상황이어서 저는 외교안보 쪽 라인이라기보다는 이쪽 경제적인 문제에서 본인들이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일정하게 미국이 좀 반발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러섰다는 얘기가 좋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 무식한 제안을 한 거니까 뭐 그런 어떤 성과를 냈는데 그중에 획획한 공을 일단 뭐 대통령이 그 맞습니다. 덕을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협상을 전체적으로 진두지휘한 거니까 김정관이라는 독특한 인물 제가 독특하다는 얘기는 두 가지 경험을 다한 인물들이 예. 등장하면서 원래 그냥 조용히 넘어갈 거였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이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빼박이다. 예. 좋은 협상을 했다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뭐 마케팅 부문장도 네. 하고 뭐 부사장도 하고 뭐 그렇게 그런 이력이 있군요. 근데 이제 조금 확장해 보면 그래서 전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인사가 그렇죠. 예를 들어 하정우 수석도 그렇고 네, 뭐 네. 박진영도 가수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장관급에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을 요직에 이렇게 자리에 임하게 함으로써 정말 그 생산적인 아웃풋을 끌어내는데 요번에 그게 또 그런 것 작동하지 같아요. 않았나라는 실제로 생각이 듭니다. 빛을 발한 거죠. 예. 이게 이제 관료 사회의 어떤 정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또 두산이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그 안에서의 이를테면 지금을 위한 협상력을 그때 목표치로 뭐 훈련받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셈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네. 그때도 왜 기업 출신들이 그렇게 네. 많냐? 그 이분도 무슨 여러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지만 좀 마이너한 부분들. 네. 이제 그런 걸로 낙마됐으면 진짜 지금 결과물이 그렇죠.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어떤 그 선택과 안목을 야당도 정말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다시금 좀 들기도 합니다. 야당은 존중해야 하는데 만약에 저는 진짜 이 생각했어요. 윤석열 정부에 이걸 우리가 겪었다면 어떤 결과물이 있었을까? 결과물을 받아들였을까 생각. 맨 처음에 합의했겠죠. 제일 먼저 가자마자 그랬을 잘했다고 또 잘했다고 가능성. 주장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외환이 완전히 예를 들면 바닥이 날 수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제2의 IMF 사태를 맞을 수. 전체 통으로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외환 보유액의 한 80%가 예. 날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단계적으로 또 안 하게 되면 외환을 갖다가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 1997년도에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니, 한덕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막 해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해줘서 아, 그렇죠. 맞아요. 대선 후보로 예, 나가려고 진짜. 했던 거였으니까 한덕수가 그 정도인데 미국이 나 좋아한다고 하버드 출신. 윤석열은 뭐 거의 달려들어가지고 했었겠죠. 예. 저는 그래서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 나라 진짜 큰일 날 거덜날 뻔했습니다.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국민들이 내란을 막았고 음.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통령을 뽑아줬고 예.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정관이라는 장관이 있었고 제가 볼 때 이 모든 힘은 제가 볼 때 우리 국민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 국민이 조선 산업 원자력 산업과 관련해서 충분한 그런 힘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협상력의 레버리지가 그렇죠. 만들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가장 큰 힘입니다만
그 국민의 힘을 받아가지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낸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천운이다 항상 생각이 드는 게. 아, 시장도 보답을 합니다. 코스피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4,112를 넘어서고 또 올라갔어요. 아침에 예. 살짝 떨어졌는데 올라갔구나. 떨어졌던 얘기죠. 그래서 뭐 일부 전망하시는 분들은 뭐 5천까지 금방 가겠다. 내년엔 갈 거라고. 맞습니다. 그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 상법 개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예. 제가 또 5천 달려갑니다. 상법 개정 하나 남아 있거든요. 예. 자사주 막 매각하고 이제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정말 그렇게 좀 좋은 날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왔으면 좋겠고, 이제 저는 어제 장면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아까 잠깐 말씀해 네. 주셨지만 저희가 영상으로 일단 준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또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저희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다면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똑 부러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트럼프를 앞에다 두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미국의 방위비 그 부담도 줄여주고 우리 측도 이게 뭔가 또 얻는 게 있고 이게 그러니까요. 되게 당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얻어낼 건 분명히 얻어낼 맞습니다. 북한이 엄청 유효화책을 쓰잖아요. 예. 미국이 그러려고 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우리도 방위비 엄청 받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얻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 고르고 골라서 외교적인 언어로 그걸 관철해내려고 한 것 같아요.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꺼내기 쉽지 그러니까요. 않았을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트럼프 앞에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미국에서 미 국무부에 아주 많은 이 인원들이 미국을 제외하고 어떤 나라도 지금 현황을 변경할 정도로 핵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거나 핵 보유를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뭐 핵 잠수함 얘기하고 뭐 핵 우산 안에 있지만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했었단 말이에요. 오세훈 시장은 우리가 실질로 핵무기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나? 뭐 그런 그러니까 발언을 오해를 했었는데. 미국 정가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핵을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핵을 원료로 하는 잠수함을 운영을 해야 돼. 예. 그래야 디젤과 다르게 효율성이 좋고 실제로 미국이 원하는 안보 증강에도 도움이 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구체적인 건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유일하게 이 사후 처리를 허용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레이건 때인가 이게 특수관계 때문에 일본만 열애가 됐던 건데 그걸 한국이 가져올 수 있는 상황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끌고 왔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오늘 새벽에 회신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승인할 승인하라고. 거고 필리스인가 어떤 미국의 한 거기서 핵 잠수함을 제조하라고. 그래서 이건 진짜 협상의 달인이. 맞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아요.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게 성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오케이 했었어요. 트럼프. 트럼프는 오케이 그렇구나. 했었어요? 오케이 했었던 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오히려 터프한 협상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맥락을 좀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죠. 예를 그때 들면 이 당시와 터프한 지금. 터프한 협상이라고 하는 게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청와대 있던 건 아닙니다. 네. 문건 정부 때 네. 있었던 거고, 소위 핵 잠수함을 통한 핵 연료로 가동하는 거에 대한 꿈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꿈이었었어요. 다 가지고 보면. 근데 이제 이 터프하다고 말씀드린 건 저는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내에 있는 매파들한테 한 얘기예요. 니네도 오해하고 있어. 오해하고 있어. 우리 이거 상업용 정적으로만 쓸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실제로 그 경계선은 애매모호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원래도 두 척 정도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두 척 정도를 좀 건조하겠다 했더니 해라. 트럼프 대통령은 해라. 그때 당시에 하면 되는 거지라고 얘기했었는데 미국 내부에는 근본주의자적 매파들이 있어요. 그 코스염 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갑자기. 존 볼튼. 볼튼.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루비오도 마찬가지, 국무부장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계단을 넘어가야 돼요. 하나는 원자력 협정, 이거 쉽지 않습니다. 원자력 협정 문구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아직 협정은 협상 이제 시작이다. 입구에 들어간 네.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장난질을 한번 칠 겁니다. 원자력 협정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도 예를 들면 트럼프가 오케이 했는데도 안 된 이유는
이런 어떤 원자력 협정과 관련된 매파, 특히 루비오 같은 사람들이 매파인데 대통령 트럼프 앞에 가서는 아예 알았다고 얘기해요. 뒤에 가서 예를 들면 다 그걸 못하게 하는 실무단에서. 방식들로 만드는 네. 거고요. 또 하나는 NPT 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군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NPT 체제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틀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 그렇죠. 예, 네. NPT 조약. 근데 그 부분들을 흔드는 것을 용납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예를 들면 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상 한국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 단계들을 넘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어제 유성락 안보실장이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한 측면은 정상 간의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감대는 있으나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이걸 과대하게 포장해서 얘기하게 되면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내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그냥 핵 잠수함을 건조해서 거기에 연료를 장착해서 소위 동해안에 다니면서 방어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의 대북 억지력, 핵 억지력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앞에만 딱 끊어야지. 그렇죠. 왜냐면 페이스메이커를 하기로 했고. 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매우 터프한 협상을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 거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오케이 한 측면이 있잖아. 과거에도 한 적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발 부탁인데 딴지 걸지 마. 라고 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처음 한 건데, 공개적으로 한 건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산이 두세 개 산이 남아있다. 근데 그 산이 이게 작은 산이 아니다. 높은 산이다. 높은 산이다. 그리고 아마 미국, 일본도 엄청나게 여기에 간섭하면서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중요한 물건은 뚫고 나갔는데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쉽게 가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제 과거와 비교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건조 승인했다라는 그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거를 어디에서 해라라고 필리 그 건조소인가요? 예, 조선소 거기에서 건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진일보한 그런 결과물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원자력 협정이 개정돼야 되는 거죠. 일단은. 네. 근데 그걸 만드는 게 과정이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예, 그다음에 또 NPT 체제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딴지를 걸 수 있죠. 그리고 루비오를 비롯한 국무부 장관이 네. 여러 가지 또 예를 들면 작업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극복해내야 되는 거라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한 지평도 상당히 넓어지게 되는 거고 소위 대북 억지력을 뛰어넘어서 예. 세계 5위 군사 강국이 전자권도 안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것도 안 가지고 네. 있다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지만 억지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좀 이미지 이게 진보 대통령들이 생각했던 꿈이었거든요. 맞습니다. 평화는 추구하되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 이런 걸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걸 지금 어제 공개적으로 예. 이재명 대통령이 입을 통해서 오해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좀 물꼬를 튼 거죠. 그 저는 그 생각해 보면 8월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전시작전권도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워딩을 남겼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그걸 네, 좀 확인해봐야 네. 되는데 아무튼 그런 발언을 했어요. 장관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뭔가 이제 미국한테 줄 거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우리나라 안보를 우리나라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어떤 대통령 리더의 의지가 저는 읽힌 것 같고 맞습니다. 그게 트럼프에게 잘 통하게끔 네. 밑에서 작업을 해줬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여러모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미국도 할 얘기가 없는 게요. 예.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이 소위 세계 전략 차원에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동할 때마다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꽤 있어요. 이걸 양해해주고 해달라고 좀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작동할 때 우리는 이 공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 것인가? 우리도 문제 제기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알았어. 우리도 국방비도 늘리고 예. 다 할게.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걸 방해할 수 있게 핵 잠수함도 건조하게 좀 만들어주고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이 다른 때와는 다르게 매우 적기다. 맞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이거 미래 10년을 올가맨 한미 관세 협상이다라고 평을 했고요. 이번 관세 협상으로 얻은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페이스북 저걸 띄워야 되나 고심을 좀 했습니다만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협상 내용대로 이행하려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많은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된 내용의 전부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 같다. 아니 국가 간의 협의인데요. 이 장동혁 대표 이런 발언하는 의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면 합의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문서화가 아직 예. 안 됐다 보니까 그걸 다 봐야 마침표가 찍히는 거다 뭐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난을 위한 비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앞서서 했던 주진우 의원 특히 문제의식 같은 걸 네. 보면 이 중국인들 집단 그 관광 같은 것도 대규모 관광도 윤석열 정부 때 했고 본인은 해운대에 그 크루즈 선박이 온다 그래서 나도 역할을 했다라고 맞습니다. 홍보할 땐 언제고 그게 이 정부 들어서 이 현실화되는 거죠. 과거 정부의 정책이라도 예. 이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딱 난 아니다. 음. 내가 얘기했던 건 뭐 한시적이었던 거다. 이거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국민의힘한테 물을게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본인들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최선안이 그럼 뭡니까? 예. 협의를 하고 잘된 협의였다. 문서가 따로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처음에 미국이 너무 유동적이고 너무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치고 이렇게 트럼프 개인한테 기대기 때문에 문서화하지 않은 건 잘했다 그랬어요. 예. 국민의힘만 딴소리하는 거예요. 국익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 능력을 보여줘야 선택을 받을 텐데 무능력 그 자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조목조목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요. 박성훈 대변인도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교해보면 결코 잘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오히려 미국이 이번에 한국과 협상한 내용을 보면 한국은 투자할 때 이게 상업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반면 일본은 그냥 투자에 있어서 결정권을 미국에게 넘겼다라면서 우리나라 협상 굉장히 칭찬했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적의 국회의원입니까? 일본 국적의 국회의원입니까?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협상 우리가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가 매우 무리한 제안이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 중국 정도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모든 국가들 같은 경우가 속으로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얘기를 예.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잘못을 이재명 정부에게 돌리는 것 자체는 진짜 공격을 위한 공격일 수밖에 없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친일적이어서 그런가? 일본도 예를 들면 5,500억 달러 대미 수출하는 거 합의 사인을 했잖아요. 사인을 한 거죠. 한 4,400억 정도만 일단 나와 있고 나머지는 지금 약간 여백이는 상황인데 우리가 일본보다 잘했으면 우리를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일본을 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속 일본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일본을 매우 좋아하고 그다음에 너무나 사대적인 친미주의자들이어가지고 트럼프는 욕하지 못해. 그러니까 남아있는 애매한 이재명 대통령만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협상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예. 야 고생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미국에 있는 많은 유수의 언론 매체들이 깜짝 성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 경제가 이제 좀 숨통이 좀 트일 거다라는 얘기들을 설명하고 있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의 언론들의 논조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욕을 하려고 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니들은 어떻게 하는 얘기하라고 그러니까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알았어 그래 뭐 야당이니까 비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면 니네들처럼 규제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시장이 알아서 잘 잡아줘? 대책을 얘기해봐. 그랬더니 예.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 공급 대책을 그러니까 공급을 언제 하냐고. 아니, 그 지금 집 지어서 언제 그게 되냐고. 서울에 그럴 만한 땅도 많이 없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국민의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너무 시간 길게 쓰면 아까워요. 지금 방송 시간이. 국민의힘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이게 짚긴 짚어야 아깝다. 되는데 너무 길게 쓰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계속 하라 그래요. 아마 국민들이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지 그럴 거예요 아마. 당연히 네. 그러실 거예요. 예, 아마 다 비슷한 생각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세계의 담판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지금 정상회담 중인데 한 11시쯤에 시작을 한 걸로 보입니다. 부산에서요. 그럼 안 끝났나요? 예, 2시간이 아직 넘어갔나요? 예, 그러면? 지금 나온 뉴스로는 아직까지는 끝나지는 않고 있고 지금 2시간 이상이면 꽤 근데 이제 이런 보도는 11시 35분에 올라왔는데 이미 많은 사안을 합의했고 추가 합의도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실 무역 갈등이 굉장하게 이 이슈였잖아요. 이게 네. 미국과 중국 간은 뭐 치킨 게임 아니냐, 네. 계속 이제 서로 뭐 어쩌자는 거냐. 이게 과거로 가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2월에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상호 관세가 100%를 넘기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그러다가 지난 8일 이때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미국 주식도 그렇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한 이 자원을 우리가 좀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워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연출했는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 두 분은 뭐 각자 어떻게 일단 생각하십니까? 속보를 봤더니 1시간 40분 만에 한 1분 전에 지금 시점으로 아, 했을 예. 때 이제 네. 끝났다고 하고 구체적인 모르겠어요. 내용은 이제 나오고 있지 않은데 2시간 넘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딱 1시간 40분. 예. 그러니까 2시간은 안 넘겼던 것 같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쩌자는 거냐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거의 세 자릿수 관세로 서로 막 예.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은 거고 야 이러단 둘 다 망한다. 이거 휴전기. 이래서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전 트럼프의 태도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 동맹이니 뭐니 미국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인상 그리고 어떤 본인에 대한 이득 이런 그렇죠.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중국에도 너무 어떻게 보면 시진핑 너무 훌륭하고 왜냐하면 본인들 나라에서 콩 농사 짓는 농민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이거 중국이 수입 안 하면 우리는 예. 수출할 때도 없는데 그러면서 서로 양보를 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다가 지금 보니까 막 50%로 뭐 매긴다 어쩐다 하지만 지금 중국도 희토류 어쨌든 수출해야 되고 미국도 콩 같은 거 수출해야 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물려 있어요 두 예. 국가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출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을 거다. 또 미국이 약강이라고 하는데 본인 강자 중국 강자예요. 본인들 이익과도 완전히 밀접하게 있고 그러니까 되게 약하게 어떻게 보면 저자세로 보이고 이런 부분을 또 다시 확인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나 뭐 시 주석도 이게 모두 발언에서는 굉장히 유화적인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발언들을 해서 회담 분위기는 좋지 않았을까 추측은 됩니다. 아직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게 나오는지는 저희가 좀 뉴스를 따라가 봐야겠지만 혹시 뭐 미중 정상회담에서 좀 재밌게 혹은 눈여겨보는 포인트 있으실까요? 제부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좀 고개 숙인 남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중국 앞에서? 오면서 한 예. 얘기가 뭐냐면 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딜이라고 하는 것이 협상 타결이거든요. 예. 이렇게 미리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한테 매우 유리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데 서로 윈윈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다음에 서로 싸우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낼 것.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싸우고 이제 내가 잘 싸우는 사람 이런 얘기 안 해요. 못 싸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간 싸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히토류하고 대두 문제인데 예. 대두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농민들인데 미국 농민들 같은 경우 트럼프의 주요한 예를 들면 지지 지지자. 세력이란 예. 말이에요. 그리고 또 히토류 같은 경우는 다 알겠지만 반도체라고 하는 AI와 연동되고 있는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광물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정제 기술을 익혀가지고 언제 그때부터 대부분 5년 짧아봤자 길면 10년도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시장 공급망 시장 자체에 큰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내년 11월 달에 중간 선거인데 그 이전에 어떤 형태든지 안정화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중국이 버티면 돼요. 중국은 저번에 한번 세게 맞았잖아요. 예. 트럼프 일기 때. 그러니까 수출을 다각화시켜놨고 기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를 들면 자체 기술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래 니네 한번 해봐. 나도 할 게 있어라고 생각을 해서 툭툭 쳤는데 쳐보니까 그래 알았어. 돼도 안 살래. 나 또 툭툭툭툭 치니까 그래 나 히토류 수출 통제할래. 이러면 제가 볼 땐 트럼프 입장에서 내년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는 순간 본인의 레버리지가 아무것도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상원, 하원 지금 그 공화당에서 숫자가 많습니다만 이게 엎어지게 되게 되면 트럼프가 생각하는 생각 아무것도 관찰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정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일정하게 남들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의 적당한 타협선에서 지금의 현 관세를 갖다 유지하는 예. 정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양국이 좀 공감대가 만들어진 네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뭐 끝나고 나면 대단히 뭐가 나올 거라기보다는 다행이다.
미중이 상황 관리를 했구나 정도의 합의 아닐까? 맞습니다. 제 생각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 큰 충격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들 아마 실질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요새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여기서 이제 미중이 막 험하게 붙으면 이건 주식 시장 바로 반영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안 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그러니까 주식을 갖다가 적어도 그 정도의 타격은 주지 않는 그런 어떤 기분 좋은 소식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우리나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여자 아베라는 그 별명이 있잖아요. 네. 그냥 오늘 정상회담은 그냥 뭐 상견례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약간의 상견례고 네. 그 전임 총리와 일어났던 좀 성과 같은 게 많이 있고 네. 스킨십도 참 잘 다져놨는데 또 뭐 일본의 정치 상황이라는 게 유동적이고 변동적이니까요. 근데 다카이치도 되게 입장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총리가 못 될 뻔도 했잖아요. 그냥 총재에 머물 뻔했잖아요. 공명당인가가 이제 네. 손절해버리기도 했고 너무 극우야. 왜 이 자당 문제에 대해서 비위에 대해서 제대로 처신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야스쿠니 신사 안 갈 거야.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워딩 같은 걸 보면 한국 화장품 너무 좋아요. 저도 씁니다. 뭐 이런 이제 기류여서 그래 이게 또 일본과 점점 이 국면에서는 같이 가야 되는 숙제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한일이 같이 공모하고 이 미국의 어떤 압박 이런 게 저희 같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마당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재명 실제로. 대통령의 표현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견례 이 자리여도 앞으로 같이 이 두 정상이 해나갈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따지고 보면 이거 또 윤석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일본에도 얼마나 굴욕적이었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외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딱 이렇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고 있으면 일본에게도 뭔가 할 말도 다 하고 또 받을 거 받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다카이치 앞으로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미국과 관세 협상했을 때 이면 합의 있는 거 문제 관련해서 미국과 좀 싸울 것처럼 얘기했다가 예. 거의 꼬랭이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국민들이 저 뭐지? 대부분 지지율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근데 그 와중에 또 한국 정부랑도 갈등을 빚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셔틀 외교 정도를 계속 앞으로 하기로 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예. 이 정도일 것 같고 다카이치 정부에서 제일 큰 문제가 외무상이 제일 큰 문제예요. 이거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거의 혐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되게 싫어하는 상황이어서 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건 한미를 통해서 나름대로 중국에 견제. 대해서 이제 압박하고 견제하는 네. 이런 어떤 구도를 만들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지금 구도는 좀 약간 좀 흐트러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다카이치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소위 총리로서의 자기의 유상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상황 관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일을 벌이기보다는 예. 제가 볼 때는 상황 관리하고 한국과도 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별 나올 내용은 없을 것 같다. 네. 그냥 우리 잘 지내기로 했다. 셔틀 얘기하기로 했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에이펙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서 다시 한번 또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식도 여러분이 가진 주식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자, 어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회에서 좀 저는 충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구영 전 카이 사장과 관련해서 일단 의혹 제기를 했는데요. 강구영 전 카이 사장이 우리나라 무기를 수출했을 때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6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불법 납품 구조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것과는 또 별건으로 카이 내부에서 PC를 포맷하고 데이터를 파기를 해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면서 이제 강구영 전 카이 사장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위증교사, 업무상 배임 이런 혐의를 갖고 고발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혹시 카이와 관련해서 두 분 뭐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 전 들은 얘기는 없고 이게 계속 기자회견까지 하셨잖아요. 예. 국정원 출신인 국회의원이.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 뭐 메모 같은 거 나온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보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할 얘기가 마약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거는 좀 예. 의아하더라고요. 강구영 전 카이 사장에 대한 건도 있고 이제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러운데요.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한간에서는 떠올려 보시죠. 인천세관에서 마약과 관련한, 그러니까 인천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마약 사범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공권력에 의해서
더 우리나라 입국을 수월하게 한 그런 정황이 그때 당시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혜룡 경정이 그때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수사하다 보니 이걸 하다 보니 뭔가 그 대통령실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전화를 받아서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이 나왔죠. 이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 8월쯤에 서영교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이 얘기를 처음 꺼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일반인의 관점에선 이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천세관 직원들이 마약범을 그냥 단속하지 않고 나가게끔 하는데 조력을 했다고? 근데 그 위에 대통령실이 뭔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거야? 이거 나가도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라는 추측만 무성했었는데 어제 박선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예요. FA 그 무기 있죠. 그 비행기. 비행기. FA50 이거를 이제 그 수출을 하게 됩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중간에 에이전트가 끼나 봅니다. 에이전시가. 그래서 그 서로 오고 가는 대금, 계약금의 일부를 이 에이전시가 갖게 되는 구조고요. 일단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김충식 씨라고 김건희의 계부로 알려진 김충식 씨의 메모에 보면 강구영 카이 사장, 말레이시아 비행기 수출 36대 중 18대. 지금 저 메모가 김충식 씨의 노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정보를 저 메모장에 쓴 겁니다. 자, 그러면 말레이시아 비행기를 납품할 때 김충식이 어떤 역할을 했나? 혹은 어떤 경로로 저 정보를 알았을까라는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강구영 사장 얘기를 했었죠. 제가 앞에서. 강구영 사장이 이때 당시에 대통령실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혹이 또 있고. 자, 그럼 말레이시아 에이전시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그 무기에 대한 계약금 일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에이전시가 김건희의 일가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어제 박선원 의원이 제기를 한 거예요.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유로는 이제 김건희 친오빠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면서 주택 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인들을 통해서도 이제 들은 어떤 그런 제보라고 할까요? 구체적인 뭐 그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에서 대규모로 마약이 우리나라를 통해 들어왔고 이 의혹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김건희와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추정이 아니죠. 의혹이 가는 인물들이 현지에서 마약을 구입을 해서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소위 그 계약금을 뻥튀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느냐라는 게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개요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설명한 게. 근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의 물음표는 아직은 사라지진 않은 것 같고 계략적으로는 이제 큰 틀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백혜룡 경정한테. 그리고 내가 마약사범인데 나 진짜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다. 거기에 같이 일원이라서 나도 그렇다. 그래서 제보를 쫓아봤더니 다 검거를 한 거예요. 무려 74kg, 2,200억 원. 너네 어떻게 들어왔니? 세관 직원들이 도와줬어요. 라고 하면서 말씀 주셨다시피 대통령실에서 뭐 유심히 보고 있다. 영등포 경찰서장이 뭐 얘기했다고도 하고. 그리고 뭐 서울 시경에 전혀 계통이 다른 뭐 멋쟁 해병에서 이게 무거운 달아줘야 된다고 했던 사람도 왜 하냐면 세관 부분은 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구심이 있는데 그 말레이시아에서 김건희 씨의 오빠가 무슨 주택 분양 사업을 하고 있던 것과도 연관돼 있다라는 게 지금 박선원 의원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이전시가 김건희 일가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의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의혹의 어떤 근거는 그 뭐 계부라고 알려진 그 김충식 씨 메모가 한 단편을 제공하고 그리고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제보까지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제보자가 누군지 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모릅니다만 국정원 출신이니까 그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처음에는 그냥 개인 의원의 문제 제기고 문제 의식인가 했더니 점점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냥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우리는 전혀 이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제가 볼 때 정황은 제가 볼 때 매우 좀 간명한 것 같아요. 정황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충식 메모부터 시작해서 쭉 뭐 강구영이 대통령을 드나들었다. 근데 김건희 친오빠가
말레이시아에서 주택 분양 사업을 하더라. 이 꼭지가 이제 연결된 게 뭐냐면 현지 수수료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예. 또 FA 50에 대해서 현지 수수료가 김건희 친오빠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카이가 그 무기상한테 이거 무기 판매를 했을 때 이 돈은 갔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거기에 따라서. 근데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무기상들한테 3에서 5%, 많아야 5에서 8%였는데 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게 8에서 12%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에이전시한테 예. 피를 먹는 게. 그럼 왜 늘어났을까? 근데 만약에 이 피가 진짜로 만약에 말레이시아에서 있는 김건희 친오빠한테 수수료의 일부든 어떤 비용이든이 갔다고 한다면 꼭 김건희 친오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변 인물일 수도 있고 아까 수사를 김충식일 수도 있고 수사를 해봐야 예. 되는 그 거죠. 수사를 어쨌든 해봐야 되는 관계 거죠. 인물. 근데 돈은 현찰로 안 갔을 테니까 예. 수사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어차피 들어간 돈이 있을 거고 이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 영역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 일부의 돈을 환차익도 있고 여러 가지 마약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뻥튀기를 뻥튀기가.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뻥튀기를 하는데 만약에 김건희 친오빠가 이걸 안다고 한다면 권력형 비리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 권력형 비리로 가려면 마약 사건은 국정원에서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건데 국제 범죄 조직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왜 이 부분들이 그냥 쉽게 통과가 됐을까라고 네. 얘기한다면 국정원을 누가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럼 국정원 원장일 텐데 그럼 이건 위에 통제할 수 있는 게 대통령실이지 않겠는가라고 예. 판단하면 이 두 가지의 고리를 가지고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수사해봐라. 예.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사를 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예. 제보가 왔다고 하더라도 제보의 물증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어서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죠. 누가 봐도.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기 위해서 국정원에다 카이에다 예. 그다음에 그 세관 그다음에 거기 다 동원했다라는 검찰까지 얘기니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그건 그 뒷단인 거니까 좀 그렇다면 이건 시대의 사건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니까 박선원 의원도 수사해라 하더라고 핵심. 그렇죠. 수사해라. 예. 그럼 제가 볼 때 수사해야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거야. 그 박선원 의원의 주장은 국정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국제 범죄 조직의 동향을 몰랐을 리가 없고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일찌감치부터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 마약 사범들을 수사기관에 넘긴다든지 어떤 그 공을 세웠다든지에 대한 부분이 파악하기가 힘들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마약 사범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이 왜 안 움직였느냐에 대한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국정원이 마약 수사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과 검찰 사이에 약간 연결고리를 해주는 역할이 국정원의 역할이라고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저도 마약 사건을 많이 해본 건 아니고 보면은 이제 국선 사건으로 몇 건을 해봤는데요. 아마 큰 볼륨의 사건은 국정원에 개입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사 노하우도 봤는데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다크웹 같은 데서 이제 마약을 개인적으로 사는데 그게 사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다크웹만 이제 들어가서 접속을 하면. 그러면 이 수사기관이 쭉 봐요. 일부러. 쭉 그냥 어디까지 가나 이런데 자기 집으로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어딘가 모처로 하는데 뭐 던지기 수법도 있습니다만 이제 배송받는 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급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결고리는 있는 거예요. 이 마약을 살려고 했던 사람과 최소한 뭔가 있으니까 그 예. 집에 부탁을 하고 이러면서 추적이 노하우가 엄청 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백혜룡 경정이 얘기하는 그런 그리고 이 전 정부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 규모가 엄청난 거예요. 막 2,200억 원어치 막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면은 해외 이런 루트를 예. 하는 데는 지금 경찰과 검찰의 수사 노하우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국정원이 관여한다는 네. 그 말에 신빙성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혜룡 경정의 그 수사 시도가 불발돼서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이렇게 그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합동수사단이 꾸려져서 검찰과 경찰 이 두 축으로 이랬을 때 이제 좀 국정원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 정황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 국정원이 실제적으로 외사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예.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가 이제 검찰이잖아요. 그래서 검찰 이제 외사 이쪽에 뭐가 있었는데 1,000명이 넘게 있었는데 예. 그게 다 해체가 돼서 굉장히 적은 숫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뭐냐? 돈이 왔다 갔다 하거나 마약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조할 수 있는 자기들의 수사할 수 있는 역량 자체를 갖다 줄였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냥 우연히 됐을까? 그러니까 정말 입으로는 막 마약과의 전쟁을 얘기하면서 실제적인 조치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능성들은 대통령 권력 또는 거기에 준하는 권력이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정황 자체가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건 지금 정황이니까 네.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정황의 그림은 감명하다 진짜 수사하면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노만석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얼마 전에 그 국회에 나와서요. 이문정 지금 지검장 위주로 또 그 검찰의 한 축에서는 마약 수사 그 외압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노만석 총장 대행이 한 이야기는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 가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 이 노만석 검찰총장의 이런 답변에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 그렇죠. 이 주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부지검에서 원래는 장소만 빌려주는 거였다가 특별팀이 이제 동부지검 이문정 검사 산하로 이제 편입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두 축은 그 백혜룡 경정이 계속 추적을 했던 그 마약 일당들에 대한 수사, 또 한 축은 이제 수사 외압과 관련한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검찰총장 대행이 이야기했던 거는 어쨌든 그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수사는 기본적으로 대검에 보고를 하면서 이 중간중간 점검을 네. 하기 때문에 이게 실체가 없고 진전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뭔가 진척은 백혜룡 경정이 또 이 투입이 된 이후에 좀 한 발짝 한 발짝 그 실체에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백경정 수사 자체에 착수를 못 한다고 얘기했어요. 아, 네. 며칠 전만 하더라도 킥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형사 사건과 관련된 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없게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고 검찰도 마찬가지 이렇게 상황에서 좀 락에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백경정이 죽을 어르죠. 욕은 욕대로 좀 하고 있고 검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사 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발 수사 진전일 텐데 수사 진전 자체가 진짜 있었나? 그리고 제대로 된 보고가 있었나? 그리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검찰도 연루돼 있는데 지들이 지식구 수사를 제대로 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노만석 총장 대행한테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고요. 면피용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세간에서 윤석열의 내란 자금 마련 이제 의혹에 대해서 이제 신동욱 의원의 워딩입니다. 이걸 아마 이제 백혜룡 경정님이 그 국회에 나와서 증언한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진전된 내용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진전된 내용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는 맞고, 근데 그 사건의 얼개를 맞춰야 하는 그 수사기관들이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국정원도 있을 텐데 이게 좀 유기적으로 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게 쉽지 않아 그건 보인다는 쉽지 않아 보이.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마약 수사라는 게 워낙에 이제 암수 범죄화돼 있고 예. 거기서 내부 제보나 이런 게 없으면 상당히 수사하기 어려워서 제가 검찰에 오래 계시다가 나온 분이 어떤 사람 사건을 거의 이제 싼 값에 헐값에 해주시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그런 걸 제보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굉장히 자주. 그래서 수사 성과를 내게끔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도 도움을 받는구나 제가 그런 인식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렵죠. 그리고 오랫동안 또 지체됐었잖아요. 예. 이 수사가.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진실 게임처럼 던지기도 해서 네, 진실을 알 수가 없는. 이게 진실이 밝혀지면 정말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추락할 데가 없는 이 상황에서 더 추락을 하기 근데 할 이건 텐데. 잘 봐야 돼요. 근데 수사가 두 가지잖아요. 마약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그다음에 마약이 들어와서 수사라는 과정에서 외압이 외압. 있었어. 이 두 예. 가지 사건인데 지금 하나 앞에 건에 대한 수사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한번 봐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마약과 관련된. 네, 근데 조선일보가 뭐라고 쳤냐? 갑자기 보도를 해가지고 이 말레이시아인 중에 한 명이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진술을 했는데 백경정 앞에서 조현병이다. 뭐 그 그런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좀부터 그런 얘기 어디서 나왔겠어요? 검찰발로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검찰발은 아니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조현병 그 앓고 있는 그 사람의 진술이 과거 다른 수사에서는 인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잣대를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그게 나왔다는 네. 거 누가 흘렸을 건데 누가 아, 흘렸을 거야? 검찰에서. 검찰에서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라면
소위 지금 총장 권한대행이 얘기하고 있는 직무대행인가요? 얘기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 진척이 있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그 회의감이 드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 핵심은 이 두 번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영등포 경찰서장이 얘기했던 용산이 관심이 있어라고 얘기했던 예.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갔는가? 만약 이 수사를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제일 크잖아요. 용산이 관심이 있었다고 하고 용산이 관심이 있었으면 예. 이걸 팽식시키기 위해서 경찰과 검찰이 이 부분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건데 지식구 사건이에요. 지식구 사건. 예. 야, 근데 여기에 진척이 있었다고 그러면 앞에 걸 텐데 네. 앞에 거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축소 수사 개념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우려되죠. 이런 그 부분들은. 민중의 특검이 김충식 씨를 처음으로 이제 소환한다고 네, 하더군요. 근데 이제 의혹을 양평 공음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의혹으로 소환을 하니까 사실 지금 이 수첩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뭐 네, 파생이 네. 되고 사실로 확인되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좀 타이트하게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저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네. 이제 김건희 특검이 말 그대로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예. 원래는 13가지 범죄 혐의로 특정이 됐었고 그 수사를 하다가 김건희와 연결고리가 있는 수사를 하도록 이 특검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마약이나 이런 부분은 김건희까지 이게 경유해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특검에서 수사하기는 좀 난망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김건희가 그 왜 16번째 혐의인가요? 그 네. 세관 마약 무마 의혹 예. 또 그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 특검 내용 그 리스트. 제가 마약까지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들어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는 김건희로 향하는 그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었을 수 있으니 그쵸. 그게 어떤 범죄든지 간에 네. 그러면 김충식 씨는 당연히 소위 일바로 약간 조사받아야 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굉장히 밀접해 있죠. 지금 예. 근데 지금은 양평 지금 공무원 핵심은 이제 김건희 특검 자체 문제가 있죠. 김건희 특검 자체가 어느 팀은 수사가 안 되고 있고 왜냐하면 거의 농땡이 지금 부리고 있고 태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보고 일부는 좀 하고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민중의 특검 자체가 정리가 좀 안 되게 되면 수사 자체 진척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는 12월 말쯤에 이제 그게 끝나잖아요. 전체적인 상황 네, 자체가.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1월 중순쯤에는 다 결과가, 기소할 내용들을 예. 다 만들어서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수사 진척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또 다른 별건에 합승으로 가든 아니면 예를 들면 또 다른 특검을 하든 이렇게 가지 않으면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한 발 더 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해요. 법조인으로 보시기에 이 아직 미결된 사건들이 많다. 많아요.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요 아마 다 마무리를 못 질 거예요. 예. 지금 시한이 연장돼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수사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법에 정해져 있는 특검 그 수사 시한을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넘겨받아서 수사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수사기관이 넘겨받았을 때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군요. 왜냐하면 그래서 특검에도 거의 일을 많이 하는 주축은 파견된 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검사들이 원복된 다음에 그 수사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특검 쪽 분위기 어떻대요? 김건희 특검에. 제가 거기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뭐 이렇게 네. 왜냐면 취재가 제한적이니까요 수사라서 그런데 이를테면 이제 저희도 기사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단초는 지금 뭐 이를테면 뭐 김예성 씨 관련해서 집사 게이트다 막 난리가 나고 도망가고 막 잡아오고 그랬는데 쏙 들어갔잖아요. 그게 아마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한다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여러 갈래 중에 상당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특검은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1차 기소는 됐지만 그건 명직한 거였어요. 통일부에서 예. 받고 뭐 이런 거. 그 이후에 진짜 뭐 양평 공항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이것도 이제 좀 관련자들 불러서 조사하고 이런 수준이라 빨리 원희룡 기소해야 한 번도 됩니다. 안 갔습니다. 그건 너무 늦은 거예요. 왜냐면 예. 추석 때 이미 원희룡 부른다 네.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추석 지나고도 얼마나 지났습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특검 더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자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 맞아.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그것도 떠나서 하고 이게 어디까지야?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이걸 그냥 넘어간다? 수사 안 하고? 그러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 제가 볼 때는. 아, 이제 그 시간이 없어 저희가 뭐 준비한 주제를 지금 거의 못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영상만 좀 짧게 보고 이 영상이 뭐냐면요. 김건희 어제 5차 공판이 있었는데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가 김건희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짧게 한번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굴이 빵빵해요? 왜 그래요? 방송할 때 김건희 사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거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실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다. 이게 달라져? 아픈 것 같다고 하면 재판 안 나오니까 그냥 좀 부은 것 같은데 기자들도 김건희 맞지? 이렇게 좀 헷갈릴 정도로 뭔가 부은 얼굴이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
아, 김건희 얼굴이 많이 부었다고 못 알아볼 정도라고 하네요. 이게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성형 시술의 부작용인지. 둘 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시술을 많이 받았던 거의 공지의 사실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그 그 계엄하는 날도 성형외과 갔지 않습니까? 성형외과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었고 뭐 급하게 돌아갔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부작용으로 아마 붓지 않을까. 이제 거상 같은 걸 하면 또 뭐 림프관을 좀 건드려서 이게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를 또 하는 분도 있으니까 뭐 그걸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못 먹어가지고 아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뭐 교도관들과 너무 잘 지낸다라는 이야기도 뭐 흘러는 나오니까 이것도 정말 얼굴만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가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복궁 어자에도 앉았는데 왕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본인의 신세 때문에 그런 건지. 저도 좀 저건 왜냐면 윤석열 측근한테 그랬다면서요. 나 잘 지낸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김건희가 지금 가장 힘든 이유는 아마 자기의 측근들이 계속 예를 들면 자기를 저버리는 상황,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진도 그렇고 뭐, 받았어요. 예. 다 얘기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형을 어디까지 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스트레스 받으면 네. 사람 얼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진짜 그야말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아니잖아요.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자기의 형량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상황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제가 볼 때 진짜 주술의 세계죠. 그 정도 상황이라. 아무튼 이제 김건희 얘기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정리해 봤고요.